87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저자 이시안. 출판일 2024년 1월 2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앞서가는 사람의 생존 전략을 알자. 책 소개. 당신은 지금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겼다. 전 세계 1% 브레인들의 사고력 무한 확장의 기술. 책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는 당신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책이다. 저자 이시안은 한국 맨사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삼성, SK 등 국내 유수의 기업 강연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재는 성신여대 겸임교수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 1% 브레인이라는 맨사 회원들과 수많은 인재들을 일선에서 만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질문에서 찾았다. 똑똑한 사람들은 최고의 질문을 할 줄 알고 그 질문을 토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 이 책에는 최고의 생각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질문법, 챗GPT 외 AI에게 최고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등 질문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이시안. 대학 교수. 한국 맨사 회원으로 연세대학교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대학교 100여 곳을 비롯해 삼성, SK, 네이버 등 100여 개 국내 유수의 기업과 국회, 기재부 등 50여 개 공공기관에서 강연했다. 기술, 인문, 경제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GPT 제네레이션, 이제는 잘파세대다 등 8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유튜브 채널 시안책방의 책방지기로서 재미와 깊이를 놓치지 않는 탁월한 전달력과 핵심을 꿰뚫는 분석력으로 독자들이 믿고 찾는 기술, 인문, 경제, 지식 큐레이터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이 인간답게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생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 인재들의 생각법에 대해 깊이 있는 글과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지금 필요한 건 집중력이 아니라 사고력. 우리가 다시 생각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당신은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각종 SNS나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과도한 도파민에 중독될 때 당신의 사고는 정지된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에도 집중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불러도 추천 영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경험 많지 않은가? 집중을 통제하는 것도 생각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키워야 하는 것은 집중력이 아니라 사고력이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맨사 회원들의 사고력 무한 확장의 비밀. 그렇다면 사고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저자는 그 기초를 질문에서 찾는다. 세계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나는 올바른 질문을 찾는데 55분을 쓰겠다. 고 잘라 말했다. 저자가 맨사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난 일명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의 능력이 탁월했다고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는 것. 이 책에는 최고의 생각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질문법, 챗GPT 외 AI에게 최고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등 질문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핵심 비법이 담겨 있다. 생각조차 기계에 압도당해버린 시대. 질문은 당신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 최근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열풍이 거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 사이에 인사이트를 불어넣는 일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인간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게 된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다. 최근 각광받는 생성형 AI는 일명 좁은 범위의 AI Narrow AI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은 운행에 대해서,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결국 이들을 통제하고 활용하려면 여러 분야의 통합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제대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최근 20년이 검색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질문의 시대로 세계의 판이 바뀐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놀라워만 하는 사람은 방관자이다.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AI 기술로 수많은 것이 방 안에서 해결되는 시대에 제대로 된 질문은 당신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이다.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공감으로 질문하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과학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아인슈타인이라면 철학의 대표적인 아이콘은 소크라테스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저작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저작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다른 사람들의 저작을 통해 역사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군인이기도 했죠. 조국 아테네를 위해 3번이나 전쟁에 참여한 애국자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의 대중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유도 한몫해서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며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해 끝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억울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딱히 반역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학자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석공 신부님에도 평소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않던 소크라테스는 행동파라기보다는 사색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적인 행동까지 갈 것도 없이 그다지 행동조차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형이 끝내 집행된 것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당대 사회의 반감이 꽤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그의 진리탐구법인 삼파술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대화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듣는다. 상대의 주장에 나온 개념 중 불명확한 A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본다. 상대는 A를 B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B에 대해 묻는다. 상대는 B가 C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해준다. 소크라테스는 요놈 잡았다는 느낌으로 만면에 미소를 띠며 A와 C는 모순이 아니냐며 지적을 한다. 상대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두고 보자는 듯한 걸음으로 뒤돌아가며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던 자리를 파한다. 조금 희화화해서 썼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화나는 상황임은 틀림없죠. 특히 그 상대방이 변론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소피스트라면 이 상황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지적으로는 승리를 획득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결코 호감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에는 감정이 없어요. 논리만 있을 뿐이죠. 그의 손잡벌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설득의 요소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감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논리만 앞세우고 감정적 부분을 배제하다 실패한 것을 보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에는 그 자신의 핵심이 없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하나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주장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있었고 따라서 지금도 있습니다. 직접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은 당시에 정리가 안 되었는데 저작도 남아있지 않은 지금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의 행적과 생각을 기록한 책들에서도 딱히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를 생전에 알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실제 견해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으로는 우리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는 있고 사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명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죠. A가 아님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뭐냐고? 라고 하면 기껏 해줄 수 있는 말은 나도 모르지. 그걸 모르는 것에서 진정한 알미 시작되는 것이야. 라는 정도거든요. 다시 덧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알미 도대체 뭐냐고? 공감을 담은 질문의 힘.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지만 소셜 스킬이 필요한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질문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모델을 찾아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방송인인 오은영 박사의 질문법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유명해진 것은 SBS 방송 프로그램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덕분이었죠.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모니터해보고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사실은 양육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육자가 지적받은 행동을 고치니 아이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부모로 지적함으로써 부모에게 죄책감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문제를 부모가 노력함으로써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은 죄책감 이상의 효용 가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은영 박사의 육아법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의 질문법입니다. 채널 A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한 에피소드를 볼게요. 갑자기 거식 증세를 보이며 몸무게가 18kg이 된 10세 딸 때문에 출연한 부모에게 관찰 비디오를 한참 동안 본 오은영 박사가 한 질문은 아이가 편안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머뭇머뭇하다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공기 반소리 반의 대답으로 아니요. 라고 했고요. 이렇게 대답한 엄마는 하소연하듯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오은영 박사는 아이의 뜻대로 무조건적인 허용을 택한 부모에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을 담은 부모의 굳은 의지는 보여줘야 해요. 이 아이가 안 먹을 때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어. 모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서 애들이 깊고 따뜻한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라고 말이죠. 오은영 박사의 질문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처음 질문은 아이가 편안하세요? 였어요. 이 질문을 받은 엄마가 속마음을 들켰다는 듯 경계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은 엄마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이가 불편하다는 엄마의 생각은 아이는 물론 남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과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스스로의 의심 등 쉽게 인정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편안하세요? 라고 물어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괜찮다는 역설적인 위안이 돼요.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 하나를 건네받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얻는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엄마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이후 고해성사하듯이 오은영 박사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도 감정적으로 매우 조심하면서 건네집니다.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단호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오히려 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자유를 허용한 부모에게 더 강한 설득력으로 다가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팩트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논파해버리는 질문이 아니라 공감과 감정을 담은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설득력과 깨달음으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자신에게 향한다면 자신 역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핵심 찾기. 또 하나 오은영 박사의 질문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편안하세요? 라는 질문은 엄마에게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에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 딸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무언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무엇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으로 생각해보니 내가 아이를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죠. 상황에 대해 핵심을 꿰뚫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질문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 이후에 엄마는 조금은 의례적인 대답을 벗어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려움과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오은영 박사 정도나 되어야 이렇게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 관찰 비디오를 열심히 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관찰 비디오가 돌아가는 중에 패널들은 한마디씩 하지만 오은영 박사는 열심히 비디오를 보며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맥락을 찾는 거죠. 오은영 클리닉에서 실제 컨설팅을 받으면 일단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부터 가진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 끌어다가 대충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을 통해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이니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경험과 경력이 쌓인다면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질문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은 도달 가능한 경지가 되는 거예요. 공감을 얻으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감정을 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질문이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감을 표하는 것은 감성적인 질문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 때문이죠. 상황의 핵심, 알고 싶어하는 알맹이를 이야기하니까 저절로 맞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얻으려면 따뜻한 감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파악한 핵심을 따스한 말로 건네니 감동적인 것이지 따뜻하지만 내용이 없는 질문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소셜 스킬에서의 대화라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의 질문 방법을 벤치마킹해야겠죠. 우리가 오은영 박사의 질문법에서 따와야 하는 것은 정보를 최대한 분석하는 습관과 의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을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후에 그 핵심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감성적인 대화에 담는 것이죠.
AI 제대로 이해하기. AI계의 한 달이면 다른 산업에서의 3년. 감사하게도 제책 GPT 제너레이션이 독자들에게 크게 사랑받은 덕분에 책 관련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게 뭔데? 하는 궁금함에 눈빛으로 앉아 계신 청중분이 생성형 AI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두려움의 눈빛으로 급격하게 바뀌시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에서 20개의 행사 기획안을 쏟아내고 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행사 포스터 그림 몇 개를 뚝딱 그려주는 생성형 AI는 아무리 봐도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괴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런 괴물들이 성 밖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 듣긴 했지만 막상 영상으로 확인하면 간밤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그 괴물들이 성문을 부수려고 두들기는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AI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AI는 인간을 위협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계입니다. 칼과 마찬가지죠. 인간의 사용에 따라 AI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AI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AI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결국 AI든 AI를 활용하는 사람한테든 자신이 밀리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는 어쨌든 나와 AI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AI를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AI를 활용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포지션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AI 도구들이 계속 시험되고 있고 대중이 쉽게 활용하는 프로덕트 AI를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형태로 만든 것 형태는 이제야 조금씩 만들어져 서서히 보급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AI의 가공할 능력에 대해서 예고편만 나와 있지 아직 대중이 다 볼 수 있는 본편이 나오지 않은 거죠. 시사회를 본 기자들에 의해서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는 입소문은 강력하게 나 있지만 아직 모든 대중이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극장에서 그 작품을 2에서 3번 보았다는 다회차 관람자가 있다면 그건 뻥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관련 책을 보면 책들 어떻게 쓰면 좋은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수년간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1년도 안 써보고 실제 GPT-4 런칭은 늦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길어야 8개월 정도 이런저런 명령어를 넣어본 뒤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강의나 책을 만들겠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써보시면 대부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별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한 달을 먼저 써본 게 무서운 거예요. 8개월 중 한 달을 쓴 거니까 그분이 계속 쓰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 비해서 항상 비교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명 중 1명만 필요하다면 한 달 먼저 쓴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그 한 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보면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이 뒤에 시작할 사람에 비해서 한 달 빠를 수 있는데 그 한 달이 AI계에서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행성 같은 것이 AI계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뭔가가 새로 나오고 한 달이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요. AI계의 한 달이면 다른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3년 정도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챈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거두어야 할 오해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오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이해인가 하는 점도 당연히 같이 알아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챈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전제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생각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 1.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야 한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사무용이나 생활용, 산업 현장 등에서 AI를 활용한 프로덕트들이 보급된다면 AI를 받아들여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AI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자기 혼자만 도서관에서 서지 정보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AI를 활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이 챈트를 배우려 하고 생성형 AI를 자신들이 속한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열정의 이면에는 대박을 터뜨리고자 하는 기대감보다 적시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내리막길을 간 싸이월드나 파일로 음악을 듣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소니 워크맨 등의 예를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 AI 자체로 인한 변화를 봐도 AI의 발전이 산업이나 상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챙트로 영어회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영어 교육계는 파괴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영어 강사가 챙트로 어떻게 회화 연습을 하는지 유튜브에 올려 알려주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영어회화 교육 산업의 파이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 제가 챙뚜로 영어 회화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은 유튜브 링크를 영어 강사인 후배에게 보냈거든요.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약간 걱정되는 마음으로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와, 진짜 신세계네요. 모두 혼자 되는 시대네요.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회화 연습을 시켜주는 성실한 친구인데 그러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영어 회화를 가르칠 때 챙트를 활용한 회화 연습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놓고 그 전후에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배치해 혼자서 챙떼대고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영어 회화 교육 시장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든 선도적인 몇 명만 영어 회화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제 후배가 그 살아남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충분히 가능성 있거든요. 영어 회화만 그러겠어요? 교육, 의료, 법률, 출판, 금융 등 예측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AI가 기존 산업의 질서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AI가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을 맞춤형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주는데 출판계가 획일화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동화책 만드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스타일로 동화책을 만들어 공급하는 기업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기존의 동화책을 만들던 출판사는 기존의 방법만 고집하면 금방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사업이 있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시라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의 업무와 사업에 어떤 식으로 AI를 접목해서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지 잘 되면 좋고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못 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해 2. AI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AI는 창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AI라는 창을 통해 넓은 세상을, 그 세상의 지식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AI는 스스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수준에 딱 맞는 퍼포먼스를 내요. 할로시네이션의 오류라는 것이 있죠. AI 챗봇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챗봇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때 반응이 좀 있거든요. 슬쩍 눈을 피한다든가 목소리에 살짝 자신감이 빠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람도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할 때는 자신감 있게 전해요. 거짓말인 줄 모르고 자신은 참이라고 믿으니까요. AI 챗봇들이 그렇습니다. 참 거짓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신이 찾은 정보를 주는데 그게 언제나 똑같으니 사람이 느끼기에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로시네이션 오류의 반은 챙가 잘못 찾은 정보 때문인데요. 나머지 반은 보통은 질문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잘못 찾아주면 챙의 문제가 맞죠. 제가 이 시안을 알고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나온 대답입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물론 챙때 설명대로인 사람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한 실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네이버에 이 시안을 검색해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시안이어서 틀린 것을 알지, 그렇지 않다면 워낙 확실하게 말하니 우리나라에 이런 배우가 다 있네 하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할로시네이션의 오류인데요. 사실 이런 대답의 반은 질문 때문이에요. 오류는 많은 부분 사람이 원하는 답을 내주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다 보니 답변을 해야 하는 챙은 일단 뭐라도 둘러댄다는 느낌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개발사의 파인튜닝 미세 조정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좀 심하게 다 아는 척했어요. 그래서 할로시네이션의 오류가 많이 부각되었죠. 할로시네이션의 오류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검증 가능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바로 알 수 있게요. 하지만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나온 결과에 대해 빠르게 직접 검색해봄으로써 검증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검증하는 사람의 필요성이 부각되다 보니 아직 AI로 인한 전자동화보다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오퍼레이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을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자신이 아는 것을 가능한 한만히 포함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챙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많이 알고 자신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할루시네이션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요. 제가 이 시안을 알고 있어. 라는 질문에 답변이 너무 엉뚱하게 나와서 굴욕감을 느끼고 대신 바로 이어서 북튜버이자 지식 크리에이터인 이 시안을 알고 있어. 라고도 물어보았거든요. 그러자 나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챙가 알고 있었으면서 한번 튕긴 거였어요. 북튜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물어보니까 채널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질문이 구체적이면 할루시네이션의 오류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질문이 구체적이려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자신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면 같은 질문도 한두 단어 더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킨 사례로 SNS에 공유되는 대답의 대부분은 엉뚱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챙 때 할루시네이션의 오류로 지목되는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 있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 한글 애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의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라고 엉뚱한 역사 지식을 전하더라는 거죠.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미 노트북을 만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답을 끌어내는 질문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였어요. 지금은 파인튜닝으로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오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화제가 된 답변이었죠. 이 답변은 챙가 정답과 팩트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서라도 준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유저가 팩트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그 팩트를 원한다는 신호를 질문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는 질문은 나는 판타지를 원한다. 라는 것이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의 오류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두 보면 인간이 어느 정도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챙가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은 많지만 결국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것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는 인간의 몫입니다. 자신의 질문이 팩트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라면 대답 역시 적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질문 수준에 정확히 맞는 답을 얻기 때문에 AI는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의 3. AI를 잘 알아야 AI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챙들 아직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에는 AI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아예 접근 시도조차 안 해보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런 식이면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면 아무도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운용하면 안 된다는 식이니까요. AI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내부 기계들은 복잡하더라도 막상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핸들과 기어와 페달이라는 직관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정비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조작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논리가 챙때 적용됩니다. 거대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 LLM을 작동시키는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에 대해 전혀 몰라도 챙때 펼쳐진 대화창을 통해 챙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음성 인식도 가능해서 말로 하는 대화 형태로도 문답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인터페이스가 정말 직관적입니다. 그냥 사람의 언어니까요. 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말로 명령하고 질문하고 설정함으로써 어려운 조작의 필요성이 확 줄어들었어요. 디지털 격차를 이야기할 때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쓰기 어려워한다는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조작을 어려워하시는 것은 자신이 찾는 메뉴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어느 단추를 눌러야 그 카테고리나 상품이 나오는지가 헷갈려서입니다. 그런데 챙트로 주문을 받는다면 치즈버거 2개 같은 하나하고 콜라 1잔 이렇게 말로 주문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키오스크보다 챙가 더 직관적이고 편한 거예요. 오히려 키오스크같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챙 기술인 거죠. 이렇게 챙때 활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AI나 트랜스포머 원리에 대한 이해는 사용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AI를 발전시켜야 하는 몇몇 전문가에게만 중요하죠.
그러니 AI를 잘 몰라서 또 AI가 너무 친숙하지 않아서 챈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시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로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일까요? 대화의 지분 면에서 보면 답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도자 같지만 사실 이 대화의 주도권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과 흐름을 조정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뜻이고 좋은 질문하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명쾌한 정보와 명료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좋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발전적 사고가 되죠.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답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식과 정보를 꿰맞추고 연결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와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사람, 지적인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똑똑한 사람으로 칭했는데 똑똑한 사람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식이라는 포인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혜라는 입체를 얻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바로 지나간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면 AI 시대에는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식을 연결해 인사이트 있는 답을 만드는 역할을 AI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얻어내는 결과물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결과물을 즉석에서 볼 수도 없고 필름 값도 비싸다 보니 좋은 사진이라는 아웃풋을 내려면 찍는 사람의 경험, 지식, 기술 같은 것이 꼭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결과물을 확인하며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찍을 수 있게 되었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대중 역시 예전에는 사진작가들의 솜씨라 여겨지는 정도의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AI가 인간의 사고와 생각에 일으킬 변화는 이런 변화보다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기획, 인사이트를 AI가 차고 넘치게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결과물들은 사진보다도 훨씬 쓸모가 많고 파급효과도 크죠. 이 결과물들의 차별점을 내는 방법은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이죠. 질문을 통해 결과물의 방향과 흐름, 주제, 맥락 등을 제어하고 더 효과적인 인사이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면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확장뿐 아니라 지혜의 확장, 인사이트의 확장까지 AI를 활용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만으로도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지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스로에게 향하는 질문이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질문도 좋아야 하지만 그 답을 구성하는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나 상대방의 지적인 능력에 달려 있죠. 반면 AI는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질문만 잘하면 그 과정은 AI가 다 커버해 주거든요. 스스로와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이 내비게이션이라면 AI에게 하는 질문은 자율주행차인 셈입니다. 이제 AI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본격화하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 질문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 그리고 AI와의 경쟁에서 차별점을 내는 방법은 이 질문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을 구성해서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상대방, AI로 나눠 원론적인 부분부터 조금 더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게 접근해 보았어요. 나와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통해 끌어내는 지혜가 입체라면 여기에 AI를 활용해 인사이트를 더하는 것은 4차원의 시간축까지 더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공간 입체 개념이죠. 상상 속에서만 구현되던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질문의 영역과 능력을 확장하여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 질문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의 질문의 힘을 얻고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지적 능력이 확대되고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질문이 중요한 시대에서 질문만이 중요한 시대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시대든 질문이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효과적인 질문과 활용으로 모두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